저는 이거 20년 만에 보는 현상인데 보통 한 사이클 올라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단 2년 만에 사이클이 또 왔어? 놀라운 거죠. 그 2000년부터 2006년도 아까 말했던 그 싼 주식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돈 잘 버는 증권맨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지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증시각도기 TV에서 각도기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 곽상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또 이런 말을 좀 덧붙였어요. 연말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릴 거다. 실제로 그럼 연말의 기준금리가 3%까지 올라간다면 네. 우리 주식시장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서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는 그 걱정부터 많이 하는데 네. 단순히 이런 지표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변수 곱하기 변수에 또 변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게 이렇게 되면 빠진다고 했는데 왜 안 빠지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빠진다고 했는데 왜 빠지지? 이러는 경우들이 막 섞여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동안에 금리가 안 올랐던 상황이 아니고 꽤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0%에서 3%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진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금리를 몇 번이나 올려야 되나? 막 그 여러 차례 올려야 되는 거죠. 4번, 12번 정도까지도 올려야 되는 거고, 이번처럼 뭐 50bp 올리면 조금 덜 올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올려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런데 8월, 9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 3%까지 얼마 안 남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3% 금리가 올라가서 더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사람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오래 참여한 사람부터. 그럼 여기 이제 슬슬 사람들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좀 많이 퍼져 나가면 그걸 일컬어 우리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통일됐다 해서 일컬어 영어로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라고 표현해요. 컨센이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컨센대로 가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야, 이제 금리 올릴 거 2-3 번밖에 안 남았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시장은 그때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못 갔는데 뭐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밖에 나갈 생각을 못 했네. 이제 비 거의 다 끝쳤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0%부터 금리를 올리면 큰일 났네.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려야 돼. 미치겠네. 망했다 야. 야, 비 계속 온댄다 야. 그냥 집에 있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시장의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너무 많이 얻어맞았어. 이 정도면 너무 충분히 얻어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금리 이 정도면 금리 한두 번 정도 올라서 다 끝나면 너무 많이 얻어맞았잖아. 갑시다. 하면 가는 거고요.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얻어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번 더 얻어맞고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아마 연말로 갈수록 제 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 연말로 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유발을 시킨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시장의 생각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거고 대략 저의 판단에는 9월 달부터는 확실하게 그런 흐름들이 완화되는 게 눈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 3%까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할 정도다 그러면 더 충격이 클 수 있겠지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시장에서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달 6월달 상황이 딱 그랬어요. 미국 시장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께서 연말까지 그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보기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한 2.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중립금리 정도 수준이? 이렇게 하니까 시장이 계속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주가가 빠지다가 반등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 5월달에. 5월달에서 반등을 세게 했다가 야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막 올라요. 그러다 갑자기 6월달에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8.6%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금리를 75p 인상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다들 예상을 안 했고 연준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CPI가 블랙아웃 기간 즉 연준 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입을 딱 다무는 그 일주일 기간에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해서 자기는 직접 말을 못하니까 슬쩍 언론에 흘립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75p 인상해 하고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들리나는 과거 연준 이사가 총재에게 그 말을 하게 하죠.
이번에 연준이 75bp 인상할지도 모른다. 그때부터 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면서 6월 달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점을 냈죠. 그건 왜 그렇게 빠졌냐면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을 못한 일이 벌어지면 화들짝 놀래고 깜짝 놀래요. 근데 예상하는 분위기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 네. 주식시장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나 내가 할 정도면 더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지나간 얘기예요. 네, 이미 과거의 일이다. 야, 이거 있잖아. 막 이런 게 다 끝난 얘기예요. 지금 오늘 날짜가 7월 27일 수요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일이죠. 7월 28일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게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네. 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안 올리면 오히려 심각해져요. 문제가.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게 있고 바로 그 전에 9%까지 CPI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리겠다고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컨센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서 75bp를 안 하면 단기적으로는 환호를 하겠지만 시장이 야 별로 금리를 안 올리냐고 환호를 하겠지만 야 우리 경기 침체는 확실하겠군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지금 다 꺾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낮추면 다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쫙 하고 싸게 올라옵니다. 지금 연준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인플레이션 싹을 다 뽑아버리겠다. 뿌리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경기가 약간 훼손될 수 있지만 하겠다라고 한 게 그동안의 태도였는데 여기서 그 태도를 늦추면 이제 곧 뿌리가 뽑힐랑말랑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바로 쫙 뻗어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그리고 금리 끝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 그다음 베이비 스텝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이 다 녹아 있어요. 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나오느냐 더 적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 달라지는데 지금은 그냥 가야 돼요. 75bp 하고 9월 달까지도 50bp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시장 상황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도 그거는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지금 경기 상태가 연말 기준으로 3.5%의 기준금리를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어떻게 쫓아가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남의 다리만 긁어요. 내 눈과 내 생각으로 그다음 내 마음으로 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어떻게? 자, 기준금리가 3.5%면은 기준금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제일 낮은 금리예요. 네,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정해준 제일 낮은 금리거든. 네. 그럼 다른 금리는 이 금리보다 웬만하면 다 높아요. 그러면 장기 금리는 또 높을 것이고 이거는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낮는데 기업이 돈을 빌리냐면 이거보다 금리를 높게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개인이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미국 같은 경우 3.5%의 금리면 개인이 은행 가서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얼마나 될까요? 6.5는 돼야 될걸요. 6.5?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을 빌렸어. 10억을 빌렸는데 야 옛날에는 금리가 2%였어. 그럼 10억을 빌리면 2%면 2천만 원이야. 뭐 감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볼까? 막 이랬는데 갑자기 이게 6.5% 됐어요. 그러면 6,500만 원을 이자 돈으로만 내야 돼. 원금 빼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빌려 쓸까요? 아니요. 못 쓰죠. 경기라는 거는 유동성의 양이에요. 그거는 과거하고 달라진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흐름이에요.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내 돈 내산으로 사업을 해. 그러니까 사업을 힘겹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게 장사가 잘 되거나 뭐가 잘 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 근데 요즘 뭐야? 아이디어로 사업하는데요. 돈은 넘치고 넘쳐. 그래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미친놈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디어 좋은 사람 누가 있네요. 대표가 쿠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뭐냐면 잘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방향성도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대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이 그래서 쉽게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유동성과 돈이 풍부한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들이 활기롭게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주택담보대출이 6.5%? 그럼 신용대출 8%? 만약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빌려줄 사람이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돈을 얼마나 벌까? 1억을 빌려주는데 1억을 내가 이렇게 갖고 오면은
650만 원씩 이자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1년에 그거 안 되겠는데 얘 월급 띄고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포기하자.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그 벤처 캐피탈 스타트업 완전히 냉각됐어요. 딱 2달 만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돈 가뭄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멈추고 시리즈별로 돈을 받는다 그래요. 1차, 2차, 3차, 4차. 뭐 1차 받고 더 이상 끝. 아니면 아예 그냥 뭐 돈을 못 구하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중에서 돈을 쭉쭉쭉쭉 뽑아내기 때문에 시중의 활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시중의 활동성을 빼냐. 활발하게 해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과열되잖아요. 과열돼요. 과열되면 다 죽어. 그게 언제였어요? 2007년도 미국의 그 부동산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시중도 하나도 없는 남미에서 올라와서 제대로 거주권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돈 빌려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집을 세 채 사면 집이 돈을 벌고 하니까 직업 없는 사람들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6년부터 멍들기 시작했는데 흥청망청할 땐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2008년도 은행이 망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은행이 망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딱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망했어? 쟤한테 빌려줬는데 다 떼었네? 그럼 그 다음에 다른 멀쩡한 애들한테도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끼리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끼리. 은행끼리 돈을 안 빌려주면 일반인은 돈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야 내가 차 사가지고 월부금 내기로 했었는데 나 월급 이렇게 꾸준히 타고 해서 이거 딱딱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안 해줘. 그럼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좀 세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줄이 다 막혀. 그럼 어떻게 사회가 몰락을 해버려요. 그게 2008년도 미국의 사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나빠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면 2008년도 기억 때문에. 왜? 은행한테 그렇게 신용의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미국 은행들이 빵빵 질러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많이 풀었잖아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2008년도에 망해가지고 돈을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메꾼 거거든요.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냥 갖다가 돈을 막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경제가 살아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2008년도 기억이 있는 거야. 은행이 몇 개 망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원래 돈을 바가지로만 퍼도 됐는데 은행이 몇 개 망하면서 그냥 호수 들이대고 물을 뿌렸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코로나 큰일 났어. 지금 경기 꺾이는 거 봐봐. GDP 꺾이는 거 봐. 큰일 나.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번에는 대형 호수를 갖다가 쏟아 부었거든요. 그때보다 속도도 훨씬 빨리. 7배 이상 빨리.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퍼부었을 뿐만 아니라 빨리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재정으로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나서 지금 CPI 그 물가 상승률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하고 다른 거는 은행이 자기 대출을 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재난지원 같은 걸로 꼽아준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어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 저희 입장에서는 크립토 버블이 나온 거다. 크립토 버블 그건 뭐죠? 암호화폐. 가상자산. 너무 표현이 많아서 암호화폐, 가상자산, 크립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등등이 난리가 난 거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 20몇 년 동안 이 시장이 있어 보니까 주식시장의 충격이 과거보다 조금 덜해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버블이 한번 있으면은 굉장히 큰 충격파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은행이 다 망해졌고 우리나라 주가지수 반토막이 났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버블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닷컴이라는 회사의 이름만 뒤에 달면은 주가가 그냥 막 맨날 상한가야. 인터넷 투자해서 적자가 났어요. 무조건 상한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버블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나스닥, 코스닥이 폭락을 합니다. 코스닥 지수 그때 2,900포인트까지 갔어요. 지금도 1,000포인트가 안 되잖아. 그때 2,900포인트였어요. 네, 이번에 최고점이 겨우 1,000포인트거든요. 얼마나 큰 버블이었는지 아실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크립토 자산에서 버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크립토 자산은 굉장히 앞으로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미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올라오는 동안에는 얘는 이자를 안 주잖아요.
은행은 그래도 이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가 높아졌잖아요. 근데 얘는 이자를 아무것도 안 주거든.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돈이 안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은행에만 맡겨도 6% 나오는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이 방송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시는 걸로 아는데, 크립토가 3분의 1 토막이 낮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다. 저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겨울은 아직 안 시작되었다. 겨울은 시작되었으나 한겨울은 아직 아니다. 이번에 빙하기를 한번 맞이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번에 살아남는 크립토들은 진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예요. 그림 같은 게 옛날엔 가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은 아주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이런 걸로 이제 근근히 화가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림을 재화로 여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림, 좋은 그림을 들고 있으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성되는데 몇백 년 정도가 걸렸겠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걸 사실의 어떤 것이라고까지 느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느끼려면 몇 세대에 걸쳐서 그게 있었다면 그런 걸로 하고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크립토 자산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2008년 이후에 시작돼가지고 이제 막 10년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세대를 거치면서 3, 40년 정도가 유지가 되어서도 살아있다면 사람들은 이거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요번에 이 냉혹한 엄혹한 시절을 지나고 살아남는 크립토들은 일종의 디지털 금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서 돈값이 똥값이 된다는 게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이코로 돈값이 똥값이 된다. 이건데 금값이 안 올라요.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물론 이제 2020년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좀 가격 많이 올랐어요. 그때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인플레이션 금값이 올라야 되는데 2,000불 찍고 지금 1,700불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시장을 뺏긴 거야. 누구한테 뺏겼을까? 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디지털 자산한테 자리를 약간 내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 어려운 구간들을 잘 버틴 크립토들은 일종의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금리가 올라가는 이 과정들은 굉장히 어려운 크립토의 기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의 코스피의 방향이 이게 또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언제쯤 반등을 할지. 주식 투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걷는데 파리만 날리는 집은 들어가고 싶나요? 근데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부글부글 한 데는 뭐지? 그렇죠. 한번 가보고 싶으면 뭐죠?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군집 생활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왜? 군집 생활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다 맹수 만나면 그냥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따먹으면 그 독이 들어있어갖고 죽을 수도 있거든. 이 집단의 지성을 통해서 생존하는 법을 익혀왔던 게 인간의 그동안의 삶이에요. 그렇게 모여있으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 많이 모인 곳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몇백 년 안 되는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암스테르담 거래소부터 시작됐던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인류 전체 역사에 있어서 보면 가장 근래에 일어난 새로운 풍속도예요. 근데 이 풍속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본능과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본능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무도 없는 외로운 거. 그럴 때 진입해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 근데 일반인들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을 때 뭐야? 너도 주식 투자해? 너도 한다고?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나보다 못한 놈이 하네. 나도 해야지. 너도 돈 벌었어? 네가 벌었으면 내가 왜 못 벌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박살해. 자, 보세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인기 있었던 주식의 지금 현재 상황들. 지금 다 물려있는 것들은 다 좋은 주식들 사서 물려있어요. 네네.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상한 사람들이죠.
인간의 본성을 본성대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가가 빠지니까 희열을 느껴. 때가 왔어. 뭔가 보고 있어. 이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상한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어요. 혹시 지점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위 말해서 주식 투자로 일가를 이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수백억 이상씩 벌고 뭐 이렇게 벌었던 애들은 지금 신나하죠. 물론 이제 지금 신나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벌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온통 다 주식으로 현금을 바꾸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사들이고 있다. 그런 당연하죠. 분들은. 너무 찬스가 왔는데. 지금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스가 왔잖아요. 정말 찬스가 온 거예요. 기다리는 찬스가 이렇게 빨리 와? 2020년에 있었는데 또 찬스가 또 왔어? 보통 한 사이클 올라오면 몇 년 이상 걸리는데 단 2년 만에 사이클이 또 왔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변에 지금 다 어떤 상황이냐? 주식으로 돈 벌 사람들 주식으로 다 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2,600의 현금 소진. 조금 더 2,600의 소진. 2,600 현금 소진. 저보다 좀 잘 나으신 분들은 2,500 깨지면서 현금 소진. 그러면서 뭐 보통 20%씩 깨져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예전에 돈 많이 벌 때는 야 코스 요리 그래 시켜줘 이러다 지금은 야 라면이나 먹지 뭐. 탄력성 굉장히 좋아요. 점심 탄력성이 굉장히 좋거든. 지금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조금 너무 빨리 사서 좀 반성을 많이 하죠. 너무 빨리 사서 이렇게 바보 같은 놈. 스스로에 대한 욕을 항상 적어요. 저희는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명백하게 좋을 때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20년 만에 보는 현상인데 우리 한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일반인들이 부자가 됐던 좋은 시점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2년부터 2006년, 7년 사이예요. 그때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표주들이 다 넉마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롯데칠성, 롯데제가 뭐 이런 게 뭐 10,000원 했나? 아무래. 그때는 태평양이었어요. 기억합니다. 그때 10,000원대였어요. 그 지금 10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떨어진 네네네. 거예요. 뭐 오뚜기? 그건 뭐 몇천 원. 다 그랬어요, 다 주식들이. 근데 그 주식들이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사놓고 오랫동안 버텼던 사람들. 저는 그때 못 버텼습니다. 저는 딴 거 막 매매하느라고 사고 팔고 하느라고 개털됐고요. 그 당시. 너무 솔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내가 다 반면교사를 경험해봤으니까. 삼아라. 그럼요. 제가 그래 자꾸 사고 팔자 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왜 사고 팔어?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주지. 물론 저도 증권사에 있습니다만 증권사 좋은 일 시켜주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증권사는 여러분 뭘 노리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신용 쓰기를 노리고 있어요. 이미 수수료 수익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서 돈을 제대로 못 벌어. 별로. 그러니까 자꾸 빚을 쓰라고 하는 거야. 돈 빌려줄까? 언제든지. 물리면 바로 회수하면 되잖아. 반대매매로 회수하면 되니까. 물론 그걸로 돈 번 사람도 있는데 네. 개인들은 그거 대출 써가지고 돈 벌기 되게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한 방에 날아갑니다. 22년 동안 신용 써서 부자 된 사람보다 신용 써서 깨진 사람이 9대 1이 넘을 것 같아요. 95대 1 좀 되지 않을까? 98대 1? 하여튼 굉장히 높아요. 신용 써서 잘 못된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지금 그 2000년부터 2006년도 아까 말했던 그 싼 주식들이 지금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그만큼 지금 가격이 내려간 게 지금 많다. 좋은 많아요. 기업이면서도. 아니 이해되세요? 지금 그 회사 자산의 10분의 1 가격. 부동산 팔면은 한 8천억 정도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가총액 1,000억. 오. 부동산 팔면 어디 부동산인지 다 알아. 예. 그런 회사도 주식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회사도 많고 그다음에 1년 이익 대비 주가가 3배 이 정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사를 했어. 어디 가서 조개구이에 장사를 하는데 여기 그 한 1억 그 돈 넣어가지고 하는데 여기 3,500만 원씩 비용 다 띄고 재료비, 임대료, 직원들 비용 다 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쓰냐면 나는 별로 일도 안 하고 다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출근도 그냥 느릿느릿하고 일찍 들어오는데 3,500만 원씩 따박따박 내 주머니에 떨어져. 다 세금 다 띄고. 네. 저 그 1억 줄 테니까 그 가게 저한테 파세요. 파시겠어요? 안 팔죠. 그런 기업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야 이런 시에 또 왔네. 20년 만에 또 왔네. 신나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르고 있는 게 돈이 모자르니까 다 살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뭐가 이게 시장의 선택함을 받을까? 또 선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약간 어려운 거지. 아무리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시장에 선택받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어떻게 그런 걸 구분할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기회 요인이 더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3,300일 때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다가 2,200을 찍으니까 도망가겠다 그래요.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3,300이 기회일까요? 2,200대가 기회였을까? 2,300이. 주린이가 봐도 2,200이 기회. 2,300이 기회죠.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 계좌가 깨졌으니까. 그치. 왜? 사람들의 본성은 손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내 계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런 네.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손실 1단위와 수익 1단위의 희열과 아픔이 대략 몇 대 몇일 것 같습니까? 2배? 3배입니다. 다니엘 커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뇌과학자들, 생동경제학 여기에 다 얘기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3배라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깨지는 게 난 3배나 싫은 거야. 100만 원 버는 것, 300만 원 버는 것과 100만 원 깨지는 게 똑같은 느낌이에요. 예, 사람들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깨져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탈출하고 싶은 내가 왜 했지?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안 해.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야지. 이러면서 다시는 안 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20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들어와요. 아, 야, 돈 벌 기회가 생겼네? 누구나 다 주변에 나보다 못하는 놈들이 다 돈을 벌었어. 나보다 못한 친구들이 다 돈을 버니까 야, 저놈이 돈을 버는데 내가 못 벌어? 미쳤냐? 내가 그러고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2020년 폭락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안 들어왔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근데 조금 똑똑해서 학습 효과가 하나 있어요. IMF 이후에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 꽤 많았거든요. 그걸 본 경험이 있어서 2020년 같은 폭락이 오면 확 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왜 좀 다르냐? 1년 내내 조금씩 빠졌어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꾸준히 1년 넘게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작년 6월부터. 그래서 언제 반등할까요?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았죠. 지금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 주린이들이 돈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좀 길게 갖고 가십시오.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처럼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유튜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그 소위 말해서 경제적 완전 자유를 이룬 주식으로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서 보니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건 우리가 못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못한 거예요. 하나 똘똘한 주식을 하나 잡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갑니다. 한 4년? 5년? 이런 식으로. 여러분 4년씩 갖고 있었던 기업 있으신가요? 물려서 가는 거 말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마이너스 돼서 본전 기다리는 거 말고. 그거는 뭐냐면 손실 회피거든요. 먹는 주식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느냐, 좋은 기업을. 그건 좀 다른 거예요. 예, 저도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일종의 프로 투자자잖아요. 전문 투자자인데 저도 그런 분들 보면서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나도 이제 저런 방식으로 해야지 해서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 몇 개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 똘똘하게 잘하는 거야. 주가는 올랐다 빠지긴 했어요. 100% 수익 나던 게 지금 한 50%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계속 갖고 갈 거야. 왜냐하면 너무 똘똘하게 잘해. 그리고 업황도 나쁘지 않아. 똘똘해. 주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요. 막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복권 긁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친구 5명이 모여 있어요.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해. 어떤 애는 그림을 잘 그려. 어떤 애는 어디 가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잘 모아. 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누구한테 돈을 맡겨야 돼? 내 돈을 잘 모으는 애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이 친구가 돈을 더 잘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배를 받으면 되죠.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는 거네요. 사업을 잘하시는 분한테 내가 내 돈을 그냥 맡겨서 그렇죠. 투자를 하겠다. 내가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좋은 찬스는 어떤 찬스냐면 그 친구 한 명이 듣보잡이었을 때 좋은 거예요. 친구야, 넌 너무 잘하는데 나 쌈짓돈이 조금 있는데 네가 그거 할 때 좀 보태서 한번 해봐. 어떠니? 너 정말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 돈을 그냥 그대로 자본 100%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인기 스타가 됐어. 그러면 얘가 보면 반가워. 그래 그 다음에 밥 좀 먹자. 시간 나중에 그래 전화 우리 저기 매니저한테 전화 좀 해. 안녕.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런 애들하고 만나려면 지불을 많이 해야 돼, 돈을. 즉 인기 있는 기업은 돈을 지불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만큼 더 남길 수 있을까요? 그 기업이 정말 슈퍼스타처럼 잘해야 돼요. 이미 슈퍼스타 기업이면 진짜 초슈퍼스타처럼 잘해야 우리한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긴 있죠. 뭐 미국의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했죠. 지난 몇 년간 대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초반까지, 21년도까지 그 기업이 좋다고 생각해도 그때 들어가신 분은 지금 조금 난처하잖아요. 인기가 가장 만발할 때는 투자할 때는 아닌 거예요. 타이밍을 굳이 잡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을 잡지 말라는 입장인데 굳이 타이밍을 잡으려면 인기가 활활활 불탈 때는 참고 인기가 없어서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진짜 잘하는 똘똘한 애들이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 그러한 좋은 시점이라는 은근히 거죠. 똘똘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똘똘한 애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기회. 살 수 있는. 싸게 사야 돼. 주식의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똘똘한 기업들을 저평가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치포 동맹이라고 네. 또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C4는 네.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드리면 스마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찍 웃는 모습, 이렇게 웃는 모습. 이게 마진율이에요. 설계와 마케팅과 판매는 우리가 하겠다. 마진이 없는 건 니들이 해라. 마진이 없는 건 만드는 거. 공장에서 힘들게 막 독가스, 그 다 독가스예요. 반도체 만들 때 온갖 아마 수백 종류 이상의 화학 제품 쓸 거예요. 위험해요. 그리고 3교대로 막 해야 돼. 디램 같은 경우는 계속 낸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맨날 말 타고 놀고 이러던 사람들이 막 3교대로 새벽에 나와서 안 해. 돈 너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 이런 분위기에 있던 애들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거든. 예. 근데 아시아에 주면 할게요. 오케이. 콜. 오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다 아시아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AI 등등의 고성능 칩이 필요하고 또 세상이 모두 IT 세상이 되니까 IT 없이 안 되는 게 되니까 이 IT가 이제 권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와? 중국이 갖고 오고 싶은 거야.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제조 대국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반도체 기술까지 가지면 미국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는 거죠. 딱 보니까 설계는 자기네들이 잘해. 그리고 자기네들의 툴 없으면 반도체 못 그려. 밑그림은 못 그려. 그리고 이제 판매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보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소유하네. 제일 큰 시장이네. 얘네 진짜 어떡하지?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다 여기다 장비 팔고 싶으면 미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장비 업체든 어디에 장비 업체든 다 팔고 싶으면 중국에다가 돈 벌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지?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핵심만 딱 잡으면 될 것 같거든. 뭐? 고성능 칩을 만드는 제작 공장. 요거를 잡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걸 미국 와서 해. 네. 땅 공짜로 줄게. 세금도 안 받을게. 20년, 30년간 세금도 안 받을게. 그러니까 이게 몇 조야. 몇 조 주는 거랑 똑같아. 와서 해. 애매하죠,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이 더 좋아요. 제가 보기엔. 뭐 삼성전자 왜 미국에 상장 안 하냐 얘기하지만 한국이 좋아요. 삼성전자 사업하기는 미국보다. 근데 이게 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돼버린 거예요. 부가가치가 너무나 높아진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기네 편으로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칩4를 하면서 공장을 지어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홍콩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의 양이 전체 한국 판매량이 60%야. 네. 장사도 해야 돼. 환장하는 거죠. 환장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라고 그랬냐면 참깨 줍다가 수박 잃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업적으로 멸망하는 길이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60%나 매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일단 해주기로 했잖아요. 저 조제 공장 짓고. 그러니까 그 뭐 해주는 건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다 판매는 또 계속 해야죠.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침중 하다 다 망해요. 좌로 가도 골짜기고 우로 가도 절벽이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을 그렇게 약체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드하고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대응이. 만약에 여기서 한국의 D램을 중국이 안 팔았다? 전자제품 하나도 못 만들어요. 예를 들자면 심하게 말하면 미국 마이크론이 옆구리 때려갖고 팔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합니다. 지금은 이 기술은 우리만이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한테 좀 해줘 이러는 거지. 안 해? 또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면서 양쪽에서 다 얻는 방식의 외교와 산업 플레이가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네.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네, 많은 것을 얻으면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주 아닌 분이 주변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도 되게 좋고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살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영어로 표현하면 SEC라고 불러요. SEC? 삼성 일렉트로닉 컴퍼니잖아요. 네. 저는 여기 C를 하나 더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컴플렉스 일렉트로닉 컴퍼니예요. 삼성은 복합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로 대그룹사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사업부가 있는지부터 일단 해체하고 시작하자고요. 삼성전자는 돈은 디램 반도체로 제일 많이 벌어요. 요번엔 아니지만 그동안에 매출을 가장 짱짱하게 낸 데는 휴대폰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건 가전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속품을 제일 많이 파는 건 디스플레이를 또 제일 많이 팔아요. 삼성 디스플레이 컴퍼니라는 게 회사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꿈틀꿈틀 새로운 사업을 하나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제작업이에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요게 다 따로따로인 회사예요. 네. 따로따로. 근데 삼성전자를 얘기하다 보면 이게 비빔밥 짬뽕으로 섞여가지고 휴대폰이 안 팔리는데 왜 주가가 오릅니까? 뭐 이래버리면 이걸 다 분할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를 두 종류로 만듭니다. 크게.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D램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반도체. D램은 공정상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대표가 삼성,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본 업체들은 삼성한테 밀려서 다 망했어요. 예, 물론 하는 업체들이 LP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규모는 너무 소소해서 예, 보통은 3개 회사로 재편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낸드는 조금 더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요. 낸드는 그냥 저장 장치예요. USB 카드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마진이 엄청 좋아요. D램 같은 건 좋을 때는 50%가 넘어요 마진이. 왜냐하면 얘네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업체들 다 도륙시킨 거예요. 삼성은 일본인들이 있어서 삼성은 공포의 이름이에요. 일본 업체들 한두 개가 자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한 회사였고 이 D램은 여전히 좋은데 맹점이 있어요. D램이라는 건 혼자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CPU 옆에 달려서 쓰지. 그렇죠. 왜 이번에 실적이 생각처럼 잘 안 터지느냐? 빌런이 하나 숨어있죠. 그 빌런은 누구냐면 인텔이었어요. 인텔이 신형 CPU를 만들어야 되거든. 신형 CPU를 지금 2년째 못 만들고 있어. 신형 CPU를.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럼 AMD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또 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숨어 있냐면 우리는 예전에 이제 컴퓨터, 집안에 있는 컴퓨터, PC와 그다음 노트북 이게 컴퓨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컴퓨터가 생겼어요. 그건 어떤 컴퓨터냐면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예, 즉 아마존의 AWS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하는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 한국에도 사진 막 2,000장, 3,000장 찍어가지고 야씨 꽉 찼는데 이러면 아이클라우드에 넘기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넘기면 맞아요. 해주잖아요. 그 돈 뭐 한 달에 뭐 한 3,000원 주고 뭐 2,000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업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클라우드 업체에서 쓰는 컴퓨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큰 판때기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보통 CPU가 두 알 박혀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다 D램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D램은 보통 4기가, 6기가, 8기가, 진짜 많으면 12기가. 근데 보통 4, 6, 8에서 거의 끝나요. 클라우드 컴퓨터는 D램을 한 대에 얼마 박냐? 512기가 박아요. 우리 휴대폰에 쓰는 거에 100배를 박아요. 한 대에. 근데 그거를 칸칸이 넣어 놓잖아요. 이렇게 큰 컴퓨터를 여러 개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러면 D램 입장에서 최고의 시장은 누굴까요? 컴퓨터? 노트북? 아니에요. 클라우드 업체예요. 근데 클라우드 업체에 있어서 제일 큰 비용은 뭐냐면 전기요금이에요.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거야.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컴퓨터를 넣어놓고 있는 게 온도를 낮추려고. 열이 너무 발산되니까. 그래서 에어컨 비용 줄이려고.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전기를 덜 쓰는 CPU를 만들어주면 땡큐하고 바꿉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인텔이 CPU를 바꾸고 새 CPU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2년째 안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매출을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이번에 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재고가 우리도 좀 쌓이기 시작한다고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2분기 실적 발표 전,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무조건 인텔이 나온다. 지금 2년째 속이고 있고, 나온다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안 나오는데,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거기 하이닉스 IR 발표회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은 확실히 나간다. 그럼 우리도 한 단계 더 높은 D램인 DDR5를 많이 출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확실한 것 같다. 라고 업체에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건 맞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이 내년도에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DR4를 쓰고 있다가 D램을 DDR5로 넘어가면은 가격이 한 30-40% 오를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DDR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뜨면 실제로 1분기, 2분기 실적이 꺾이더라도 주가는 많이 안 꺾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D램이 마진율이 제일 큰 사업이다. 네네. 근데 DDR4에서 DDR5로 가면 이 개당 단가가 한 30% 올라갈 것이다. 근데 올해 기대했으나 그거는 허튼 기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확실할 것 같다.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게 아니고 거의 확실하다. 그럼 내년도에 DDR5로 가면 이 마진 높은 쪽에서 매출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내년도에 방어 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 TSMC하고 자꾸 비교했는데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예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D램 메모리와 낸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고 TSMC는 팹리스 업체들한테부터 하청을 받아서 제작해주는 공장입니다. 공장. 반도체 공장이에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 TSMC가 이 난리가 나면서 대만 증시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느냐? 공정이 자꾸 미세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큰 듬성듬성한 사진을 그냥 판에다 그리면 됐어요. 근데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특징적인 것들 하나는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려서 쪼개가지고 쓰는 건데 이 웨이퍼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 총량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개 만든 걸 20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총량은 비슷하니까 20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0개가 하던 일을. 이걸 그러면 200개로 쪼개면 200개가 처음에 10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적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200개 만들면 2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폭이 이렇게 자꾸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나노, 5나노, 3나노, 4나노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선폭이 머리카락 몇 분의 몇을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쉽겠습니까? 사람 눈으로는 이미 못한 지는 오래됐어요. 다 기계로 하는데 그 기계도 첨단 기계가 있어야 되고 한 대에 2-3천억짜리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소위 말하는 공정 난이도가 너무나 커진 거예요. 공정 난이도가 너무 커졌는데 그거를 뚫어주는 회사가 TSMC예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더 이상 작게 못하니까 대신에 이거 옆에 붙이는 걸 줄여줄게. 포장을 아주 얇게 해줄게. 그럼 작게 쓸 수 있어. 팬아웃 레벨 패키지,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걸 하면서 애플의 독점적인 사랑을 TSMC가 받습니다. 거기서 삼성전자가 밀렸어요. 삼성전자의 가장 성장이 버라이어티하게 난 것은 결국은 2003년 정도 수준 때부터 2010 몇 년도까지예요. 기가 막히게 큰 거죠. 다 애플이 옆에 있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걸 만들면서 하드디스크 말고 좀 좋은 거 없어? 해서 낸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던 삼성의 낸드 시장이 빵 하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그때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완전하게 했고 또 하나 우리 인터넷만 보면 돼. 인터넷만 굴릴 수 있는 AP 없어? 삼성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래 그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뻥 큰 게 그게 아이폰 7인가까지 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커진 거예요. 또 하나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OLED 디스플레이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계속 잘할 거고 애플이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애플은 여러 회사하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땡겨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얘는 그대로 그냥 똑같고요. 그래서 TSMC가 앞서 설명드렸던 TSMC가 그거를 싹
가지고 갔어요. 그 아까 그 포장을 얇게 해주는 기술로 인해서 삼성전자한테 빼들어가면서 지금의 TSMC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뭐를 했냐면 아주 미세하게 그림을 그리는 기계 장비를 들여왔어요. D램에서 돈 번 걸 그냥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 대에 2-3천만 원짜리를 수십 대를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한 게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삼성은 그러나 그동안에 잘했던 건 뭐냐면 처음부터 딱 만들었는데 야 내가 그 조각을 만들었는데 딱 완성품이야 이렇게 되질 않아요. 10개 만드는 것 중에 1개 되면 아 다행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3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걸 삼성이 잘해요. 근데 지금 드디어 3나노에서 그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산업이다. 그리고 3교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반도체 특성상 미국에는 제조를 다 포기해서 다 넘겨버렸어요. 그게 아시아권으로 다 넘어왔고 근데 갑자기 이 제조에 부가가치가 빵 터지니까 얘네들이 급해진 거고 미국이. 그래서 치포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뺏겼던 시장을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한 절차 상마로 그동안 장비를 가지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가 공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기밥솥이 말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요즘 전기밥솥에 팝이 다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 있잖아요. 야, 그거 다 반도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모든 일이 반도체가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도체 쓸 일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다 또 자율주행이다, 뭐다, 로봇이다 해다 고성능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려면 TSMC, UMC,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걸 파운드리,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없어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공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TSMC 마진 50%씩 나니까 아무나 다 짓는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못 지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드니까. 아까 그 기계가 이름하여 우리가 한국말로 노광기, ASML의 EUV 노광기가 2-3천억이에요. 그거 2대 정도 잘못 들여놨다 회사 망해요. 잘 안 되면. 바로 망합니다. 세계 웬만한 회사 다 망해버려요. 도입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수십 대씩 못 들여놔요. 돈이 어디 있다고. 삼성전자는 D램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TSMC는 50%의 마진이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다른데 뭐 중국의 UMC 이런 애들도 그거 함부로 못 사요.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무서워서 잘 못하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아차하면 망해. 일본 업체 다 망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걸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우리 저기 TSMC한테 뺏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얘네가 한 번 실패하고 새로 거듭나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이게 잘 되면 이거는 그냥 옵션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의 대표 주자죠. 지금 애플한테 밀려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 열심히 하지만 잘 안 되는 상황. 근데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이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애플 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잖아요. 삼드로이드가 아니고 안드로이드잖아. 그럼 안드로이드는 누가 만들어? 구글이 만들어요. 구글이 만들고 그 다음에 칩은 누가 만들어요? 칩은 삼성도 만들지만 삼성보다는 퀄컴이 더 만들어요. 스냅드래곤이라는 칩을 많이 만들죠. 삼성 핸드폰의 위기는 삼성 핸드폰의 위기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위기야.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드러나는 대목인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연간 판매량이 10% 이상 줄었어요. 그 2년 연속 이러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1년에 15억 대까지인가가 팔렸던 게 이제 13억 대도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줄었느냐? 애플은 하나도 안 줄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애플은 늘은 거예요. 안드로이드만 줄은 거예요. 이건 중국 업체도 그렇고, 삼성은 이미 중국에서는 이미 거의 반퇴장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이 같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삼성 혼자서 풀 수 있느냐? 이번에 GOS 사건도 삼성을 욕하지만 이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면 이게 삼성만의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 칩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느냐? 안드로이드 구조에서 게임을 돌렸는데 열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잘못하다 이러듯이 이게 뻑하고 멈춰버려. 그럼 하던 거 다 날라가.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열이 안 나도록 눌러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GOS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결정은 삼성전자가 했지만 이거의 잘못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애매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안드로이드가 이 개방형 진영이거든요. 애플은 폐쇄잖아요. 오픈소스 진영에서
대호각성을 하고 한번 전진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폐쇄형 진영이 개방형 진영을 이길 수 있느냐가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PC는 거의 대부분 IBM 기반의 개방형 오픈소스 코드의 컴퓨터고요. 애플 컴퓨터는 그 디자이너들만 썼어요. 폐쇄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컴퓨터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컴퓨터 점유율도 애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노트북도. 주변에 노트북, 맥북 맞아요. 갈수록 있죠? 그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눈을 닫고 찾아도 없었어요. 100명 중에 한 건도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엔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 애플 폰의 위력인 거예요. 애플이 동기화 시스템을 워낙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1 칩이라는 칩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완전히 통합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동기화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애플 쓰던 사람은 맥북 쓰는 게 편한 거야. 그 이쪽으로도 이제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모여서 여러 사람들 힘을 합해서 만드니까 이런 폐쇄형보다 훨씬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무슨 사태가 벌어졌냐면 애플이 세계 최고 기업이잖아요.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 기업이잖아요. 돈을 그냥 쓸어 담잖아요. 영업이익률이 20%씩 되고 이러잖아. 돈을 쓸어 담아요. 걔네는 돈을 쓸어 담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도 돈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강력한 애들이 프로세스에서도 독립을 했어요. 실제로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큰 팹리스 업체입니다. 반도체는 제작을 해주는 애들과 설계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반도체를 제작을 해주는 공장은 팹이 있다 그래요. 팹. 그 공장에 팹을 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팹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로 따져서 팹이 있느냐 팹이 없느냐 팹 리스냐 팹이 있느냐. 이거는 팹 리스는 설계만 해주는 애들인데 애플은 세계 최대의 팹리스 업체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강력한 칩을 만들었고 그 칩을 원래 소프트웨어는 워낙 잘했고 그걸 완전히 통합했거든. 그래서 열이 안 나고 배터리가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노트북이 거의 뭐 한 8시간을 쓰는 거예요. 충전 없이. TSMC라는 제작사에다가 칩을 발주할 때 우리 이번에 1억 5천 개만 해주세요 칩. 마진은 그냥 50% 먹고 1억 5천 개. 그러니까 1억 5천 개를 한꺼번에 만드니까 겁나 싸게 만든 거지 칩을. 1억 5천 개를 발주낼 수 있는 팹리스 업체는 세상에 없어요. 애플밖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노트북 가격이 한 대 1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성능은 다른 거 180만 원짜리가 나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이냐면 스마트폰도 되게 가격이 비싼데 써보니까 한 4년 쓰는 거지. 안드로이드는 2.5년만 지나면 맞아요. 이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버튼식 지금 애플 쓰시는 분이 아직도 꽤 있어요. 버튼식 애플 아이폰이. 그러니까 이게 연수가 쌓이면서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니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가 여러 측면에서 애플한테 좀 뭐라 그럴까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의 부활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삼성이 휴대폰이 살아날 수 있고 삼성의 휴대폰은 매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난관을 뚫을 수 있는지 여부가 삼성전자한테 주어진 과제의 하나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주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카카오 제가 이제 카카오도 써보고 카카오 그 뭐죠 메신저도 써보고 근데 다른 메신저 써본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메신저가 더 좋아요. 그래요? 근데 이거 사람들 다 이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카카오 커뮤니티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언로를 잡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잡고 있어서 이 회사는 앞으로도 할 게 굉장히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걸 21년도에 보여줬는데 단 너무 비쌌다. 너무 사람들이 열광했다. 그래서 이 열광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네, 아직도 열광이 덜 식었다. 예, 워낙 열광이 세게 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은행과 지근거리에 있는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은행업은 철저하게 규제 산업입니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역차별식으로 다 일반 기존 은행보다 열어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한된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은행업이 원래 그런데 그러면 얘네가 결국은 기존 은행 비즈니스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게 되는데 보통 은행보다 5배, 10배를 당장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근데 지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비싸다는 거예요. 분기에 몇 조씩 이익을 버는 회사하고 분기에 몇 천억 겨우 이제 엄청나게 이익 성장 속도는 빨라요. 버는 회사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했는데 얘네들은 훨씬 높아. 웃기는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5년 뒤, 7년 뒤에 있을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주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5년을 생각하면 야, 이 회사 좋아져 이러면서 쫙 땡긴 거죠. 근데 그런 게 언제 도전을 받냐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때나 이런 때가 되면 도전을 받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하려면 사람들이 좋은지는 아는데 난 싫어. 난 안 해. 이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기엔 뜨끈뜨끈합니다. 이쪽은. 네이버는 그 카카오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보건력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도 아직 완전히 싸지는 않아요. 근데 이 회사의 파괴력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커머스에서도 강력한 그 입지를 맞아요. 순식간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그 위치가 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조금 내재같이 올라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보통 한국은 1년 이익 대비 주가가 10배 내외에서 움직여서 많이 올라가면 14, 15배 많이 떨어지면 8점 몇 배 정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지금 10배에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는 말랑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50배, 60배, 70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1년 이익 대비 뭐 70배 이상 올라가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라고. 네, 그거는 보통 5년 이상을 땡긴 거라서 그 지금 생각하는 이 회사가 잘 될 거야 하는 게 5년 동안 꾸준히 잘 돼야 돼요. 이 삐살이 나지 않고 이게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와장창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열광을 하게 되면은 좀 이성이 마비돼요. 이 시장이. 근데 이성이 마비가 안 되시려면 몇 가지 기준을 정하세요. 그래서 난 PER 50배 이상은 절대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신규 상장된 건 가능하면 절대 안 해. 오히려 신규 상장은 안 한다. 보통 다 열광하고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는 어땠냐면 왜 기관들이 그렇게 공모주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공모가 안 돼서 아무도 안 하니까 공모를 좀 제발 좀 하라 그래서 기관들한테 엄청난 물량을 밀어준 거예요. 떠안아라고 준 거예요? 네, 아무도 공모를 안 해서. 지금은 공모주 인기 많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제가 할 정도니까.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곧 이제 공모가 안 좋은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상장은 안 한다. 그다음에 PER 배수가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죠. 내가 한 80살 살 것 같은데 80배 되는 회사를 사면 난 평생 이 회사 투자해서 평생 본전밖에 못 해. 안 해. 뭐 이런 기준,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니까 회사에 재산이 많은 애들이 좋겠어. 뭐 이러면은 장부 가치 대비 1 미만. 장부 가치가 1이면 전체 시가총액이 1 미만인 뭐 그런 회사들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규칙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그 대주주가 책을 썼다. 이러면 책을 써서 읽어서 이 사람 진짜 어떤지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참 좋죠. 한국의 대주주들은 책을 안 써.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행실이 그동안에 범생처럼 행실이 좋았느냐, 기업 범생처럼 좋았느냐, 그걸 파악해야죠. 내가 친구를 판단하는 건 뭐예요? 과거 행적이잖아. 그렇죠. 네. 그 애가 성실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보는 순간, 난 너의 눈빛을 보니까 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난 다 알겠어. 난 너의 눈빛을 보면 넌 사기꾼이야? 됩니까? 아니죠. 모르죠. 결국 그 친구한테 투자를 할까 말까는 얘의 과거의 이력을 통해서 내가 얘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똑같아요. 과거에 어떤 행적을 보여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계속 성장해. 그리고 이익도 질이 좋아. 그리고 실제로 재산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어. 이건 어떻게 돼? 재산을 계속 차곡차곡 쌓고 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장부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당 장부 가치가 계속 올라가. 주당 수익도 꾸준히 올라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현금으로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회수해. 남들이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때 얘는 1억 투자해서 2,000만 원씩 벌어. 이건 ROE가 10%고 이건 ROE가 20%야. 수치를 왜 계산하냐면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숫자 먼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맞아요. 어렵죠.
정성적인 거를 정성적인 대로 보기 위해서 근데 너무 많이 봐야 되니까 좀 표준화돼서 보고 싶은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 기업의 과거의 형태들이 그렇게 또박또박 매출도 잘 증가하고 이익도 잘 증가하고 재산도 제일 잘 쌓아가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했고 그다음에 새롭게 도전도 잘하고 새로운 것도 잘 캐내고 그러면 되게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 중에 네. 차트가 개망해 있어. 차트가 막 이렇게 1년, 2년 내 저점이야. 오케이. 아,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제표상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떨어지고 있거나 네.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종목이나 이런 거를 추천을 못 하게 되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종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네네네. 없으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작년보다 지금 엄청 좋아졌죠. 얘네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벌써 이미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얘네들 내년도에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꺾여야 되는 거야? 꺾여야 돼. 반드시 꺾여야 돼, 실적이. 현재 주가를 합리화하려면.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힘을 받지 못.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서 내년에 정말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만큼 안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그렇게까지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덜 나빠지면 주가는 올라야 돼요. 내년에.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되게 투자하기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2차 전지는 전 좀 불안해요. 예. 왜요? 왜 2차 전지는 좀 불안하냐면 큰 기업의 경우는 마진이 두 자릿수가 안 나와요. 근데 매출은 늘어요. 확실해. 매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진이 12%, 13%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설비 증설이 앞으로 3, 4년간 계속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 이게 근데 나중에 설비 증설이 끝나는 순간에 영업이익 8%, 7%가 나오면 현재 주가가 정당화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어요. 오히려 저는 항상 사람들의 열감은 조금 불안해. 예, 조금 불안해. 그런 쪽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간 쪽은 뭐 이거는 뭐 부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2분기까지 큰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종인데 조선 업종이 있어요, 배. 아, 네네. 근데 작년엔 좋았었죠, 잠깐. 근데 작년에 왜 좋았냐면은 과잉 생산을 옛날에 2007년, 8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2012년까지다. 많이 해가지고 전 세계 조선사들이 7년 불황을 겪으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남은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조선이 좋은 이유가 남은 기업이 몇 개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탑다운이라고 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좀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독일 애들이 그냥 이를 갈고 이제 러시아 가스 안 쓸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럼 누구 걸 써야 되는데 미국 걸 써야 되거든요. 미국은 쾌재를 그래서 뭐 음모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야 러시아가 침공할 미국이 유도한 거 아니냐. 자기네 가스 팔아먹고 싶었는데 완전 신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음모론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있어요. 전 모릅니다. 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유럽까지는 관을 통해서는 못 가요. 가스관으로. 그럼 배를 실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한 내년까지 계속 수주가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확실히 주가가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조선업이.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들, 안 좋게 보는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음식료 업종은 밀가루 가격 오르고 막 이래서 되게 안 좋다 그러고 주가 안 좋았는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은 가격 조금씩 올려놓은 게 있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플레가 있다고 해도 얘네는 안 먹고는 못 사니 먹고 살아야 될 테니 그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이 뭐냐 생각한다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싸진 않아요, 얘네들이. 작년도에 인기가 있었고 올해 잠깐 조정받다가 다시 조금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 애매해요. 미래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되게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싸진 않다. 싸진 않아요. 싸진 않아서 굉장히 산업은 좋게 보는데 요건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접근하지? 예. 저희들은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가능하면 최소한 덜 당하는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그렇게 덜 당한다고 이건 진짜 안 당하고 잡아도 20-30%씩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쪽 업종은. 그리고 한류는 지금 그 젊으신 분은 느끼겠지만 대단한 문화예요.
저희 세대, 윗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해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탐 크루즈, 얘가 무슨 영화를 찍는지 우리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 젊었을 때는. 딱 그 일이 요즘 젊은 친구들,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한국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예, 저하고 아주 가까운 그룹 아이돌이 있어요. 이펙스의 그 저희 위시라는 친구하고 제가 상당히 친한데 이 친구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찍으면은 밑에 글이 달리는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 외국어예요. 맞아요. 한글이 비중이 훨씬 적어요. 외국어 비중이 많고 또 그 외국어 중에 읽을 수 없는 외국어들 있잖아요. 아랍어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게 진짜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쪽은 미래는 굉장히 밝게 보는데, 마음 맞게 좀 싼 기업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사실 하이브는 되게 비싸거든, 지금. SM은 좀 덜 비싸.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업체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뭐 이미 넷플릭스에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우영우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야 진짜 잘 만들다. 진짜 드라마도 정말 잘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아예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러면은 앞으로 5년, 뭐 2년간 3년간 분할 매수를 하는 거지. 매달 적금 넣듯이. 나는 그렇게 잘 됐고. 근데 지금 가격이 싸지 않으니까 저점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가치가 있으니까. 보통 지켜보다가 안 사죠. 그러다가 올라왔을 때 사요, 보통. 오르면 안 사야 되는데, 아예 내 손을 떠나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게 분할 매수? 네, 정 안 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정말 내가 이 기업을 좋다고 생각하면은 감성 다 싹 빼고 월 10만 원짜리 적금이야. 월 50만 원짜리 적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3년 그대로 매월 적립을 할래. 오르나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 근데 해보세요. 떨어지면 안 넣고 싶고 올라가면 더 넣고 싶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코스트 에버리지 매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월적립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10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가 1, 2, 3위를 거의 다투던 시기였는데 현재는 삼성전자만이 좀 살아있어요. 지금 이처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또 이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살아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같이 유례없는 이런 하락장에 가치 투자를 고수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잠깐 오해를 하면 포스코, 현대차 여전히 좋은 회사예요. 시가총액만 조금 밀려있지 여전히 잘하는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현대차는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전기차에서 잘하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잘하면 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를 보통 인식하는 건 싼 주식을 잡고 오래 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좋은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서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앞으로도 뭔가를 잘해 나갈 기업인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투자를 하면 좋은데 보통 장이 좋을 때하고 나쁠 때는 뭐 어떤 차이냐면 장이 좋은 거는 수영장으로 치면 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튜브 뭐 이런 거 해갖고 둥둥 계속 떠 있으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수영 못 쳐도 그냥 대충 하면 막 둥둥둥둥 잘 떠요. 근데 장이 나쁜 건 어떤 때냐면 물이 쫙 빠져 있을 때예요. 거기서 수영 친다고 잘못하다 무릎 깨지고 다리 깨지고 몸 다치고 튜브 움직이면 바보스럽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는 수영을 잘 치면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 사실은 또 물이 빠졌을 때 만약에 거기가 연못 같은 거라면 물반 고기반이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들을 찾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가 훨씬 더 좋은 때예요. 예. 그거는 뭐 1년 후에 보시면은 1년 후에 이 날짜를 기억해 놓고 1년 후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 있어요, 전부 다. 네. 왜 물려 있냐? 물리고 싶어서 물린 게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물린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느냐? 1년 지나면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 경험치로 봐서 이 정도 가격이 들어와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 별로. 하니까 흔쾌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릴 거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죠. 반드시 저점에 잡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저점 못 잡고요. 정말 마지막 날 저점은 정말 고수들도 버튼 못 눌러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진짜 초고수들조차도. 근데 일반인들은 자꾸 그 저점을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쵸. 초고수들도 못 잡는 저점을 잡으려고 그래요. 결국 아무것도 못 잡아요. 그리고 고점을 잡아요.
흥분했을 이게 때.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거는 부동산 똑같아요. 같은 경우도 싸게 살려고 나 저쪽에 내가 살겠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주식이 그 부동산보다 나은 거는 이건 분할 매수가 가능하잖아요.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부동산인데 저 요번에 여기 신발장 쪽만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문짝 2개까지만 사고요. 다음번에 욕조까지 살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돼요, 그게.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몇 번씩 이렇게 나눠서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거고 그다음 좋은 기업을 조금 길게 갖고 가시라. 믿을만 즉 내 돈을 맡겼을 때 나보다 돈을 더 잘 활용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를 그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라. 꼭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전문 투자처럼 숫자 파악하고 재무제 파악하고 현금흐름 파악해서 막 내용 봐가지고 이 업종은 어떻고 저쩌고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주변에 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타이밍 잡지 말고 차라리 타이밍을 분할해서 해보시는 이런 식의 방법들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